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8명으로 4,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위중증 환자는 600명을 넘어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면 등교와 함께 학생 확진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는 청소년의 백신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하고 내일 오전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하루 사이 70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되며 지금까지 145명이 확진됐습니다. 김장철을 맞아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전통시장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37개 시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별 방역 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0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발생 이래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작되면서 학교 방역 상황도 어렵습니다. 최근 한 주 전국에서 학생 2,79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며 발생 이래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3 학생은 고등학교 1, 2학년에 비해 발병 비율이 최대 5분의 1 가까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접종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감염 예방 협력과 함께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인 백신 접종에 동참해 주실 것을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당부드립니다. 12살에서 17살 사이 청소년의 백신 1차 접종률은 43% 정도인데 먼저 접종을 시작한 16살, 17살의 경우 접종 완료율이 50% 가까이 오르며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방역 수칙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현재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방역 패스 확대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더라도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 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통해 방역 강화 방안을 결정한 뒤 내일 오전 최종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1%로 인상하면서 1년 8개월 만에 0%대 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 금리 인상 배경으로 꼽힙니다. 최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연 1%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8월에 이어 0.25%포인트 추가 인상에 나선 겁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과 5월 두 차례 금리를 내리며 시작된 0%대 금리 시대는 1년 8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한은은 최근 국내 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를 0%대 금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팔은 물가 상승세 역시 금리 인상 배경이 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상승했고 기대 인플레이션 역시 2%대 후반으로 높아진 상황. 이 같은 물가 상승세에 한해는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1%에서 2.3%로 0.2%포인트 올려잡았습니다. 아울러 가계빚 증가 등 금융 불균형 현상도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전체 가계빚인 가계신용잔액은 1,84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63조 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된 만큼 이미 오른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승 속도도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돼 빚을 진 가계의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수출과 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민간 소비 회복세가 강화될 것이라며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8월과 같은 4%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의 공공운수노조인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고 적용 대상도 늘려달라는 요구인데 마지막 날인 토요일에는 서울 집회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를 따라 대형 컨테이너 차량들이 늘어서 있고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칩니다. 화물연대가 오늘부터 27일까지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2016년 총파업 이후 5년 만입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 사항은 일정 수준의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입니다. 당초 3년의 시한을 정해 내년까지만 시행될 예정인데 화물연대는 이를 계속 적용하고 범위도 컨테이너와 시멘트 차량에서 전차종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오늘과 내일 전국 16개 지역 본부별로 총파업을 진행합니다. 경기도 의왕의 내륙 컨테이너 기지와 부산 신항 등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도 추진합니다. 또 총파업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서울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계속 대화를 시도하는 한편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업 기간 동안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등 자가용 화물차의 영업을 허용합니다. 또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를 위해 운유 차량과 군 위탁 컨테이너 화물차도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만약 화물연대가 차량 등으로 전면 봉쇄를 시행하면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집회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여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남 목포 지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벌 본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립니다. 민주당은 당 사무총장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김영진 의원을 임명하며 이 후보의 당 장악력을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당의 조직과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에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대학 후배로 최측근 그룹인 7인회의 핵심 멤버입니다. 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후보의 현장 일정을 밀착 수행했던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인사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당 장악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외신 기자들을 만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이 진지하게 사과하면 배상 문제는 현실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거운동이 더 지체돼선 곤란하다며 총괄 선대위원장을 뺀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주호영 의원과 김성태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등이 본부장급 자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일리 있는 비판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반면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자신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협의가 끝나면 잘된 일이라고 했다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선거는 후보의 무한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정은호 게이트 수사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두 번째 무죄 확정입니다. 보도에 백인성 기자입니다. 전현직 판사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2016년 정은호 게이트. 당시 조희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서 등을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열 부장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를 법원 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자 수사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들 3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 2심은 영장 처리를 위한 실무적인 보고였고 국가기관의 내부 행위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해당 직무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비밀 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광열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앞으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건 지난달 유해용 전 판사에 이어 이들이 두 번째입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개 식용 금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합니다.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 내년 4월까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 개식용 금지에 대해 논의한 뒤 사회적 합의안을 내년 4월까지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단체와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는 합동기구는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뉘어 개식용 종식의 절차와 방법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사육 농장과 도살장, 상인, 식당 등 개식용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개식용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협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개식용 관련 논란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 년 이상 이어져 온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 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김부겸 총리를 만나 이제는 개식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2살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처벌이 충분하지 않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후 33개월 입양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아버지. 사건 직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아이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질 거 모르셨어요? 안방에서 때린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달랐습니다. 사건 이틀 전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사건 당일 구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양어머니의 저지에도 아동을 다시 한번 강하게 때렸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특히 뺨 몇 대 때린 것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추가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이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결국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녀에게는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시작해 강도가 높아졌다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미약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입양해놓고 그것이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나의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학대 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어머니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자녀를 양육한다는 점 등을 잠작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영덕입니다. 수사기원을 따돌리기 위해 외딴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빌려 대마를 키우던 남성이 2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재배에 필요한 물품을 해외 배송을 이용해 구입하다가 세관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야산에 있는 한 주택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집안은 은색 단열재로 빈틈없이 둘러싸여 있고 식물 재배에 필요한 갖가지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30대 남성 등 2명이 이곳에서 몰래 키우던 식물은 바로 마약 원료로 쓰이는 대마입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하려고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전원주택을 빌린 뒤 대마 300여 주를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은 1년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재배에 필요한 각종 물품도 해외에서 사들였지만 그 바람에 세관에 꼬리를 밟혔습니다. 습도계, 온도계, 조명장치, 또 환풍기와 마약을 또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용품들, 그런 게 조금 반입돼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의심스러웠습니다. 세관은 관련 첩보를 경찰에 전달했고 경찰은 즉시 마약 수사관을 투입했습니다. 붙잡힌 이들은 4년 전 야외에서 대마를 재배하다 적발돼 실형을 살았던 터라 이번에는 실내로 재배 장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국내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생산, 공급하려는 시도가 그리고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산경찰은 공급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를 해서 경찰은 현장에서 재배 중인 대마 60조와 제조된 대마초 150g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들이 시중에 대마초를 유통했을 가능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의 대표적 인터넷 기업으로 불리는 텐센트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한동안 출시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업계에서는 강력한 규제라는 분석인데 어떤 의미인지 베이징에서 이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4억 중국인 가운데 12억 명이 사용한다고 알려진 어플리케이션 위챗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이지만 지불, 건강 인증 등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중국에서 위챗 없이는 사실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어제 갑자기 위챗을 포함한 70여 개 어플리케이션에 올해 말까지 신규 업데이트를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모두 중국 양대 빅테크로 불리는 텐센트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公司正持续升级 APP 对用户权益保护的各项措施，并配合监管部门进行正常的合规检测。 텐센트는 같은 기간 동안 새로운 앱도 출시할 수 없습니다.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하거나 신규 앱을 출시하려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에서 하나하나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 획득과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은 텐센트에 이용자 권리를 위반한 사례를 4번 통보하며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하겠다고만 했을 뿐 실질적인 강제 개선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제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뒤 이루어진 가장 강력한 빅테크 제재라며 텐센트가 첫 본보기가 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외국 이전을 통제하는 데이터 보안법부터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시행되면서 중국 내 빅테크 산업 환경은 뿌리부터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랑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올해 사망자 수가 지난해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앞으로 사망자와 입원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며 백신 추가 접종을 거듭 권고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집계 결과 현지 시각 23일까지 미국의 누적 코로나 사망자는 77만 3천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가운데 올해 코로나 사망자는 38만 6,200여 명으로 지난해 사망자 38만 5,300여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미국 전체 사망자 가운데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13%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CDC는 앞으로 4주 뒤에는 사망자 수가 79만 4천 명에서 82만 2천 명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입원 환자는 1만 2천 명 이상이 늘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미국인이 이제 코로나를 풍토병 정도로 인식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1억 9,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9%에 불과합니다. G7 국가들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제 부스터샷도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But you want to make sure the durability of that protection is longer, and that's the reason why you get boosted, because we know no vaccine lasts forever. 파우치 박사는 백신 면역 효과가 저하되는 문제가 모든 연령층에서 발생한다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며 두 차례 접종을 완전한 예방접종으로 정의하는 기준도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난민 보트가 전복돼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총리 모두 이번 사건의 비극이라고 표현했는데 난민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 갈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작은 고무보트를 타고 영불 해협을 건넌 난민들이 영국 해안경비대 배에 옮겨 탑니다. 육지를 밟은 이들과 달리 바다를 건너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향하던 난민 보트가 프랑스 칼레 항구 앞바다에서 전복돼 30여 명이 숨졌습니다. À notre connaissance, 33 personnes ont chaviré au large de Dunkerque et de Calais. Il y a aujourd'hui 31 personnes mortes ou inanimées. 이번 사고는 올 들어 발생한 영불 해협 난민 사고 중에 희생자 규모가 가장 큽니다. 난민들은 25척의 보트에 나눠 타고 해협 도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모두 이번 사고를 비극이라고 표현한 가운데 존슨 영국 총리는 긴급 안보 회의를 열었습니다. 난민 탈출을 부추기는 폭력 조직들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nd it also shows how vital it is that we now step up our efforts to break the business model of the gangsters who are sending people to sea in this way. 올 들어 이른바 브리티시 드림을 꿈꾸며 영국으로 향하는 난민들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영국에 도착한 난민 숫자는 이달 22일 기준 2만 5천 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3배가 넘었습니다. 국제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한다는 점, 이미 수많은 난민들이 정착해 살고 있다는 점 등으로 영국은 고국을 떠난 난민들에게 최종 목표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불 해협 난민 문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 영국과 프랑스 양국 간 갈등을 키우는 핵심 사안입니다. 영국은 프랑스가 난민 탈출 단속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책임을 돌리는 반면 프랑스는 영국이 이민자들의 저임금 고용을 방치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소금산 그랜드밸리 1단계 사업구역이 마무리돼 이번 주말부터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고공 산책로부터 전망대까지 즐길 거리가 한층 더 풍성해졌는데요. 이현기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소금산 끝자락의 우뚝 선 철탑, 스카이타워 전망대입니다. 높이 150m, 마치 절벽에 매달린 듯한 모습입니다. 골짜기를 굽이쳐 흐르는 하천부터 멀리 출렁다리까지 소금산 전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소금산 한쪽 절벽면을 따라 벼랑길도 조성됐습니다. 높이가 200m에 달하는 데다 바닥까지 보여 짜릿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360m 길이의 산책로 바닥은 구멍이 숭숭 뚫린 철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아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 오면 엄청 재밌게 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로써 소금산 그랜드밸리 조성 사업의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기존의 출렁다리에 이어 초대형 암벽 영상 상영 시설과 음악 분수, 전망대, 소금잔도, 산책로가 추가로 들어선 겁니다. 1단계 사업구역은 이번 주말부터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아찔하고 스릴 넘치는 저희 소금잔도와 스카이타워를 곧 보시면 원주시가 가장 전국 최고의 관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엔 출렁다리가 하나 더 문을 엽니다. 지상 110m 높이, 길이 400m짜리
유리바닥 출렁다리, 울렁다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2단계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 3월엔 산악 에스컬레이터가, 내년 6월에 케이블카가 차례로 들어서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완성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며 악보합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에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하며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4.02포인트 하락한 2,980.27에, 코스닥은 4.47포인트 내린 1,015.66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 우려에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사자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에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신풍제약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소식에 1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또한 CJ ENM은 분할 후 성장 전략이 아쉽다는 평을 받으며 6%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한미약품이 우리나라 의약품 기술 수출에 신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에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LG화학은 분리막 연구센터 신설에도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한편 K카가 5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 카카오페이가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에 특례 편입되면서 1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원 70전 오른 1,190원 2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또다시 영하의 추위와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의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일요일까지 이 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까지 충청 남부 내륙, 호남 내륙, 경남 서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아질 수 있으니까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좀 더 확대됐습니다.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바람도 불어서 화재의 위험이 높습니다.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영하 2도, 춘천 영하 4도 등으로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고,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6도, 청주 8도, 광주,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